저는 압구정고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과 수능을 책임지고 있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압구정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신을 쭉 진행했던 강사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이 동네에서 이제 압구정고 내신을 하고 있는 학원 중에서 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통틀어서 수강생을 가장 많이 데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입시에 관한 얘기보다는 사실은 압구정고 내신이 정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최대한 일찍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압구정고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기 전에 사실은 변화된 입시 내용 중에서 꼭 반드시 이제 숙지하셔야 될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비교과 활동이나 자소서나 이제 추천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건 익히 알고 계실 터이고, 이제 그 자리를 대신 여기 이제 교과 세특이라고 써져 있는 내용이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다음에 입시의 변화의 큰 틀 중에서 1번과 2번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학생부 교과전형 둘 다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실질적으로 수업을 듣는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 유행물을 나눠주잖아요, 학생들한테. 근데 그 유행물을 잘 챙겨서 학생들께서 원하는 날짜에 제대로 된 프린트를 계획을 모아서 제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생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교과서 성적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에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압구정고 내신이 어떻게 이제 특징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늘 이렇게 설명회를 하다 보면 먼저 이제 학교를 입학하기 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었던 학교에 대한 어떤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세 가지로 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압구라는 학교가 소문처럼 진짜 분위기가 좀 그런가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좀 그런가요는 이제 보통 현대고에 비해서 압구정고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고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전에 그런 시험의 경향 때문인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정말 쉬워요 라고 많이 말씀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정말 쉬운가요? 라는 물음은 결국 내신 등급 따기가 현대고보다는 쉽습니까?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비고일이나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 학생들과 그다음 이제 재학생이 된 이후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다 있다라고 봐요. 그 비중이 뭐 결국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1등급, 2등급 어느 학교든지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인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열심히 할 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학생들이 노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학교에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해보고 또 시험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시험 문제가 정말 쉬운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사실은 16년도, 17년도까지는 시험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쉬웠어요. 그래서 자습서라든가 아니면 문제집 아니면 기출문제를 한 3번 정도 반복을 시키면 95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8년도부터 학교 선생님들 한번 교체가 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렵다라는 개념은 현대고랑은 좀 다른 개념이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좀 많고 문제가 세 문제에 하나꼴로 이제 보기 박스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가 좀 길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 지문 읽고 보기에 근거해야 하니까 보기를 독해야 하고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길기 때문에 그걸 빠른 시간 안에 독해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새로운 정보를 많이 주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답이 딱 보이는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악보전공 같은 경우에는 현대고보다는 외부 지문의 개수가 조금 적은 편이긴 하고 보기가 물론 보기에 근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예전에 비해서 뭐가 가장 힘들게 아이들을 만드냐면 1, 2, 3, 4, 5번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고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봤는데 1번부터 5번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봐도 3개는 지워지고 2개가 남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남은 선택지는 제가 봤을 때에도 빠른 시간 안에 독해를 너무 무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이 생긴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이지 않은가 혹시 제가 제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본 것 때문에 속상해서 객관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가 하고 이제 현대고 담당 선생님과 시험지를 바꿔서 풀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이 시간 안에 풀고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치 3번하고 4번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더 이상 쉽지 않아요. 점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더 어렵게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험 문제가 쉽다? 그러면 이제 내신 따기가 쉽다. 등급을 따기가 쉽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악구정보의 학생들이 19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1등급이나 2등급이 되려면 7등까지 그리고 2등급이 되려면 20등에서 21등까지만 2등급이 나오는 결과인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위권 아이들은 결국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1등급, 2등급이 나올 수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내신 1등급, 2등급을 받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고 등급 따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원래 재작년까지는 수학도 굉장히 풀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앞으로 와서 내신 등급을 수학에서 따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수학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엄청 어려워졌어요, 수학이. 학년 평균이 30점대였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악보라는 학교 자체가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사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 유형이나 범위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체 그러면 고등학교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중학교 거와 고등학교 국어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원래는 그냥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얘기로만 했었어요. 독해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막연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에 문제 나왔던 걸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의 지문은 사실 시나리오 지문이에요.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문제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둘 다 기억니은이 보이고 여기에도 기억니은이 보여요. 보기의 길이도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보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보기는 시나리오의 개념이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이제 희곡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고 이 밑에 보기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 밑에 풍요의 시대 무엇이 가난인가 라는 책 제목이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 밑에 보기는 이 책의 일부분을 발췌한 부분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저 지문은 학교나 학원에서 충분히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암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 기출을 한 2번 정도 반복씩 시키면 누구든지 기억과 니은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고요. 밑에 거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내신 문제 적중률이 80%라고 아이들이 흔히 얘기를 해주는데, 시험 끝나고 나오자마자 저한테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 혹시 저희 학교에 잔입한 거 아니냐, 정말 찍어준 게 다 나왔다 할 정도로 제가 그 적중률이 높은 편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기 안에 들어가는 이 책의 어느 부분인지까지 제가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우리와 그들에 해당하는 걸 저기 인물에서 찾는 건데, 이 답을 맞추려면 결국에 이 보기를 독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그들이 각각 긍정적 인물군인지 부정적인 인물군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게 해당하는 사람을 저기서 고르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처럼 보이지만 얘는 결국 독해력의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험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시험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독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실 저희가 독해력이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하게 정확하게 읽는 또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늘 내신 시험이 50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엔 뒤에 있는 한 3문제나 4문제 정도는 너무 빠른 속도로 읽을 수밖에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국어를 열심히 하는 친구보다는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내신을 잘 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국어를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보통의 아이들의 패턴이 시험 기간 한 4, 5주 전부터 막 뭔가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기출 문제를 잡고 문제를 달라고 하고 하는데,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아무리 기출을 많이 돌린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그렇게 생소한 책에서 글을 내버리면 독해력이 없이는 그걸 맞출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어를 잘하게 만드는 게 저는 목표예요. 예전에는 사실 열심히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독해력을 늘 같이 연습을 시키는 게 저희 이제 수의 목표인 거고, 본격적으로 이게 보시면 국어 시험이 문학하고 문법, 비문학 저렇게 3개가 늘 골고루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총 4번의 시험이 있는데 저렇게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 비중으로 따지자면 문학 40, 문법 40%, 비문학 20%. 근데 여기서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그런 비문학 질문은 아니고요. 논설문이나 설명문, 그 다음에 토론학이나 협상학이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비문학이라고 하는데, 비문학은 20%의 정도의 비율로 시험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나 문법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주어지면 이 지문을 바로 보고 선택지를 해석해서 빨리 답을 고를 수 있게 문제를 내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결국 어떠한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문학과 문법을 좀 어렵게 냈어, 그래서 비문학은 그래 내가 좀 미안해, 쉽게 풀 수 있게 내줬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담당 선생님들이 매년 바뀌시잖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매년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과서 지문이 50%고 학교 프린트가 50% 나눠주거든요, 학교에서. 문제는 학교 프린트의 종류도 선생님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어떤 틀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출제 유형이 다르고 난이도 차이가 심하고 외부 지문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그걸 잘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학교 수업 일단 잘 들어라. 그래서 모든 포인트를 다 챙기고,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하는 농담도 일단 너는 필기를 해놔. 그 농담은 그냥 농담이 아닐 거야. 뭔가 중요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예시를 재밌게 농담으로 하시는 걸 거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시는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를 넘어가는 것들도
일단 문장으로 못 적겠으면 단어로 적어놔. 그럼 내가 보면 어떤 부분에서 엄마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 그렇게 메모를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그걸 다 그렇게 정말 고지고대로 써놨더라고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 이렇게 웃자 써놓고 단어만 써놨더라고요. 그걸 딱 보이죠 이제 저는. 이것의 예시를 이것으로 드시겠구나.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시험 문제를 내실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이랑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으시면 그 점,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가장 잘 듣는 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 난이도 차이도 조금 있는 편이다라는 거. 가장 문제는 문학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외부 지문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문법이 가장 큰 문제예요. 원래 악보가 문법을 그렇게 어렵게 내는 편이 아니었는데 문법을 한 3년 전부터 너무나 어렵게 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교과서랑 외부 지문의 어떤 특징을 제가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위에 거가 교과서 파트고 밑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외부 지문이 쭉 나온 횟수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기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는 문학에서 외부 지문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때는 문법을 정말 어렵게 냈다는 뜻이에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 A, B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A 파트와 B 파트를 시험 출제하실 때 서로 의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이번에 문법을 조금 길게 냈으니 뭐 참고해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그럼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좋아할 게 아닌 게 이것에 대해 여기서 이제 줄어든 부담이 문법으로 가버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죠. 외부 지문은 이렇게 있는데 위에 보시면 외부 수업, 그러니까 외부라고 써져 있고 괄호에 수업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저거는 학교 유인물로 줬다는 거고요. 밑에 거는 정말 그야말로 프린트도 안 주고 학교 선생님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줬던 외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바로 문법이에요. 문법은 뭐 영동거나 이런 데처럼 무조건 아니나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빨간색에 보시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4학년 고3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수축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교 프린트 내용이. 그래서 설마 왜냐하면 이게 학교 문법과 수축 문법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설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수축에 있는 내용까지 가지고 오셨을까 했는데 정말 수축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다 그랬어요. 의문의 변동부터 중세국어까지 전부 다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관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 고3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모의고사형 문제를 출제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이제 보기와 선택지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얘기. 보기를 주고 그 보기에 근거해서 선택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기 자체가 길고 선택지에 있는 예시는 교과서에서도 안 했고 수업 시간에도 안 해줬고 그냥 이 보기에 근거해서 너가 추론을 해야 돼 라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서 그 의문의 변동의 음절의 끝소리나 비음화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몇 개 예시만 연습해서 할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문법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아이들과 꼭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문법을 어려워하는데 악보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제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문제짜리예요.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시험 문제인데 저게 왼쪽에 있는 것이 보기 지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선택지예요.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지문은 맞춤법에서 흔히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맞아요. 그리고 저거는 학교 프린트의 내용도 있었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1번부터 5번에 있는 저 선택지의 그 구절의 어떤 짜임새라든가 저기에 나와 있는 예시가 수업 시간에 또는 학원에서 들어줬던 예시가 아닌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저기 보기에 근거했을 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가뜩이나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시간이 워낙 빡빡했고 또 객관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식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길어졌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신 등급 커트라인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보시면 21년도랑 22년도 거를 제가 나란히 비교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2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일단 점수대를 이제 펼쳐놓은 거거든요. 근데 2학기 기말고사 때의 1등급이 94.2였는데 저 때는 특징이 있어요. 고전 논문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아예 문법이 저 때는 빠졌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2학기 때 문법에 중세국어 문법이 들어가야 되겠고 문법 요소라는 파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 당시 21년도에는 기말 때는 문법을 안 하고 그걸 중간고사 때 다 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 기말 때 마지막 시험에는 뭐 위주로 시험을 봤냐면 고전 논문을 시험을 봤던 때 흔히 어머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제 막내가 서경별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시험 범위 집어놨던 그런 패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원 강사든 어떤 선생이든 고전 논문에 대한 어떤 시험 문제 유형이나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당시에는 아이들 점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 때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이제 2학년 된 학생들인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한 친구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화작을 선택할래 언매를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즘에는 보통 이과생들이 전략적으로 언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현재 이제 2학년 된 친구들 그 친구들은 언매 선택자가 월등히 많더라고요. 확실히 저쪽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던 연도가 21년도고 22년도가 바로 작년인데 작년은 거의 1등급 커트라인이 1년 내내 저 정도였었어요. 90점 정도밖에 안 됐었고 저거보다 조금 내려갔었던 때도 있었어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중간고사 때의 특징이 뭐였냐면 현대시 시험 범위, 현대시가 주로 시험 범위였는데 현대시만 8작품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유사한 시구의 반복인지 유사한 시어의 반복인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인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요. 어떤 아이들은 시구와 시어와 통사구조 자체를 잘 구별을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8개를 묶어놓고 현대시를 얘랑 짝지고 가나다 짝지어놓고 나는 다와 달리 가나와 달리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취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점수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1등급 커트라인이 89점 몇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됐었고 작년이 국어 선생님이 확 바뀐 때였었거든요. 제가 이제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거의 국어 선생님을 전체 1, 2, 3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다 알잖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도 1학기 중간고사 커리큘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얘네가 첫 번째 작품이 그 윤동주의 자화상이거든요. 윤동주의 자화상 하면 대부분 이제 했던 작품들이 너무 똑같았어요 그동안. 근데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서 윤동주와 같은 저항 시인인 이육사 거를 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이육사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 아니라 그 유명한 작가의 안 했던 작품 한영훈 것도 안 했던 작품 이걸 쫙 8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었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흔히 이제 모의고사도 곧잘 푸는 친구들도 굉장히 점수대가 높지 않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때였었어요. 그 패턴이 1년 내내 유지가 됐기 때문에 1등급 커트라인이 21년도보다는 높지 않았다, 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시간 부족이. 뭔가 시험지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닌데 제가 봐도 결국에는 2개가 남았고 이 2개 중에서 무엇이 답인가를 아주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해야 되는 사고력이 있지 않으면 시험을 풀 수 없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시험 대비할 때 선생님 문제 좀 많이 주세요. 저 또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이렇게 수학에서 쓰는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생각을 좀 깊게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거는 일단 본인이 추측하는 답을 선택하고 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이제 걸러지고 두 개가 남았을 때 과연 얘와 얘가 뭐가 다른가를 좀 생각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평상시에 연습이 안 된 거잖아요. 평상시에 연습이 안 된 게 시험 때 갑자기 될 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등급 커트라인이 이렇게 된다. 학교의 시험의 특징이 그러하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아이들 시험 대비를 해줄 거냐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오늘 설명을 하는 이유도 다른 학원과는 다른 저만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세 개의 영역이 골고루 늘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주면 그냥 그 학교 프린트를 저는 그대로 공부시키지 않아요. 그걸 다시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볼 수 있게 그 학교 프린트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줄 때에는 그거랑 관련된 모든 외부 지문 또는 기출 지문도 같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해요. 자습서 안 써요, 저는. 그 비상방한수 자습서가 틀린 내용도 많아요. 문제집 중에서 틀린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비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자습서는 수업 시간에 제 교재에 자습서가 뭐 복사가 되어 있다거나 뭐 어떤 선생님들은 왜 교사용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주시는데 전 절대 그런 걸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험 대비 했던 것들 여러 선생님들이 시험에 냈던 것들 또는 시험에 내지 않았어도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언급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제가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옆에 볼 수 있게 나란히 넣어놓고 그런데 기출문제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문단에서 나왔던 기출문제가 무엇인지 그 바로 밑에다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출문제를 넣어놓고 교재를 제가 따로 제작해서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성의 없게 모르게 학교 프린트를 그냥 복사해서 던져준다든가 사실 학교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앵무새처럼 따라 할 거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제가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해서 교과서, 외부 지문, 기출 지문, 연계 작품까지 교재에 만들어서 나간다라는 점. 비문학도 재작년에 협상하기가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도 교과서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교과서에 보면 협상하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본문은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유인물로 다른 협상하기 지문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지문도 선생님이 어딘가에서 가지고 왔을 것이라서 다 찾아봤어요. 밤새 찾아냈어요. 미렌이라는 출판사에서 지문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렌 출판사 거를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 저도 출판사마다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협상학이라는 그 단원에 대해서 그 출판사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수업을 했는지를 다시 공부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수업도 진행을 했고 당연히 아이들은 다른 학원 아이들은 그게 어디서 있는지 모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찾아본 결과 미렌이라는 출판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미렌이라는 출판사를 선택한 학교에서 풀었던 기출문제를 아이들에게 풀렸고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고 시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직접 제작하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만든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 이제 뭐 좀 연차가 있는 선생님들은 다 가르치는 게 비슷한 내용일 것이다는 예상을 하고 계실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잘 가르칩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작품을 보는 능력들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업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내가 내 아이를 암론에 보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제 걱정을 하시잖아요. 사실 이제 설명회를 들으시거나 뭐 동영상을 시청하시거나 해서 설명회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강사들 물론 다 좋긴 한데 그 학원을 내가 믿고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그럼 그 학원에
재학생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2학년 된 또는 3학년 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또는 다니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아이들이 제 수업에 만족했었던 이유는 정말 수업을 잘해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수업 후의 관리를 저는 정말 미친 듯이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업이 끝나고 났으면 그 시간에 잘 들었는지, 전주에 배웠던 것에 대한 복습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원평가를 보는데요. 저는 이 단원평가를 프린트로 묶어주진 않아요. 그 주에 매주차 나가요. 왜냐하면 책으로 묶어서 줬더니 이제 학교를 가져가서 풀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이제 저희 학원에 다니지 않은 다른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착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거 우리 학원 선생님이 주신 건데 같이 풀어볼까? 뭐 이래가지고 저는 저희 학원 애들만 맞으라고 한 건데 얘도 맞고 쟤도 맞고 결국은 다 맞는 결과가 발생돼서 왜 이렇게 착하게 사냐고 뭐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전 단원평가에서 봐요. 여기서 보는데 학교 기출문제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도 할 거고 단원평가에 집어넣을 거고,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예를 들어 문학 같은 경우에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라면 기출문제 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해 선생님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출제 경로도 달라지고, 그러면 여기 단원평가를 볼 때 그 해에 수업했던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제가 먼저 보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이 어떤 방향으로 출제를 할 것인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 문제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단원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풀이를 물론 해주겠죠.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머님들 폰으로 제가 멘트를 달아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전체가 몇 문제였고 몇 개를 맞았고 심화반은 몇 개를 맞았고 난이도는 어땠고,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매주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게 할 것이고, 그 문자의 내용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하나씩 나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기 해설 강의는 그 자리에서 하는데, 사실은 설명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집에 가서 내가 또 보니까 모르는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아이들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게 저는 일단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면 어머님들 폰 번호랑 아이들 폰 번호를 제가 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처음이니까 첫 만남이니까 인사도 할 겸 혹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 라고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 카톡으로 보내든 문자로 보내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잘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직본날이 가장 중요한데, 직본은 보통 이제 3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집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잘 하던 것도 시험 전날 되면 갑자기 그 조급함, 불안함 때문에 아는 것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옆에 없으면 더욱더 이제 불안함을 느낄 것 같아서, 저는 시험 전날, 국어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줌으로 또는 핸드폰을 계속 이제 켜놓고 밤을 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패턴이 학원 수업 끝나고 잠깐 잠을 자고 새벽 내내 하는 패턴도 있고, 이제 빨리 최대한 공부를 끝내고 잤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얘도 질문을 받아줘야 되고 쟤도 받아줘야 되니까 밤을 새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하루 이틀 밤새는 건 살만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만 잘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다면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도 이용을 합니다. 줌을 이용해서 이제 잘 것 같은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화면을 켜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체크를 하기도 하고, 하다가 언제든지 줌 이렇게 음소거 제거 기능 해가지고 질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채팅창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이제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서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 시험 전날 가장 중요한 때니까 그렇게도 이제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주중보강 진행이에요. 국어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수업이 3시간, 저희는 이제 수업이 3시간이지만 늘 4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평가 보고 풀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국어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 오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중에 2번이나 3번은 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자주 볼 수 있고 자주 질문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과제를 내주면 계속 안 해요. 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학하기에 바쁘고 영어하기에 바쁘고 과학하기에 바쁘니까.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학원 오는 날이 일요일이면 토요일날 저녁에 급하게 막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생각을 하고 선택지를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다 보니 그냥 막 급하게 풀었던 흔적이 되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성적을 낼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저는 주중보강을 꼭 한 번은 불러요. 이게 이제 언제 가능하냐면 아이들이 보통 4시에 수업이 끝나더라고요. 그럼 종례 끝나고 보면 4시 30분 또는 4시 40분 정도가 돼요. 다음 학원은 6시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 40분에 와서 5시 반까지 여기 고난도 문제 풀이를 그때 진행을 해요. 아니면 저기 복습이라고 써지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이 중세국어 문법이라고 한다면 중세국어 문법은 단순히 고난도 문제를 풀어서 해결될 게 아니라서 일단은 암기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암기를 따로 자 지금부터 몇 분 시간 줄 테니까 공부해서 시험 보자, 테스트지로 시험 보자. 이렇게 복습을 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수목금 수목금 다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요일 아침에도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학원 오는 날 다른 친구보다 먼저 와라 또는 더 뒤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간에 이 고난도 문제풀이나 복습을 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는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중보충 진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이제 메울 수 있다, 메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1학년 개강 날짜가 저기 써져 있어요. 2월 11일 날 개강인데 3월부터 개강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2월 11일 날 개강이 1차 개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강할 때 토요일 접기 시간과 일요일 날 여기 아침 9시 시작하는 수업은 3월 4일 날 개강할 때 개강하는 반이고 현재 압구정고 반은 토요일과 일요일 저 시간대에 두 반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내신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수능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독서, 문법 이렇게 정규 수업이 지금 3개의 과목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각 과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선생님이 따로따로 다 수업을 들어가요. 3개의 과목이니까 선생님도 3분이 들어가시는 거겠죠. 그 중에 문학은 제가 들어가서 이번 주가 교환가를 할 차례거든요. 교환가는 압구정고 시험 문제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문학 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내신과 관련된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4일 날 개강을 2차 개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제가 3시간을 다 수업을 진행하고 내신만 진행을 하는 그런 수업으로 3월 4일부터 전환이 된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기 3월 23일 날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전국 단위로. 모의고사는 사실 학교에서 첫인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모의고사가 준비가 아직 안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문법과 문학은 얼추 되는데 비문학이 좀 어려워야 하는 친구들 게다가 이 악보 학생들은 기존에 저희 학원에 다니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어느 정도의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3월 달에 딱 오자마자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개강할 때 오면 좋고 2월 11일 날 개강할 때 오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아이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고 제가 이 과제를 내주면 풀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보일 거야. 아, 얘는 비문학이 약하다? 문학이 약하다. 이게 보일 거예요. 그럼 적어도 2월 달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불러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풀면 좀 더 시간 안에 풀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방법을 내신 볼 때도 적용을 해라.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2월 11일 날 개강할 때 합류하면 그런 장점이 있다. 또 이때 이제 합류를 했을 때 11일 날 합류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과제가 나가요. 근데 이 과제를 그냥 풀어와 이게 아니라 모의고사 과제가 나가면 성적표가 나가거든요. 등급 커트라인과 같이. 게다가 거기 모의고사 풀어오는 것에 대한 클리닉 수업이 따로 진행이 돼요. 50분 동안. 예를 들어서 그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조금 중요한 작품들, 문법 어려운 것들 설명이 나가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2월 달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월 달에 등록을 하는 친구들은 그러한 장점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압구정고 1학년 시험 패턴에 대해서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워낙 학교 자체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수업을 잘하고 아이들을 휘어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올해 담당 선생님의 경향을 잘 파악을 하고 끊임없이 이 선생님은 어떻게 시험을 낼 것인가를 연구해야만 그래야만 아이들의 내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그리고 1학년 아이들은 정말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대비를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멘탈을 잡아줘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문제 푸는 요령이 2, 3학년보다 없다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 수 있게끔 문제 푸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해줘야 하고 심지어는 실수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서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평상시에 연습이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학생 또는 학부모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친구가 많이 다니는 학원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깨끗한 학원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느냐 그다음에 선생님이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 요거를 기준으로 학원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쳤고요. 여기 본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선생님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한테 출제 경향하고 궁금해하시니까 네. 시험적으로 프린트 내가 숙제 남긴다고 좀 설명해 주시고 문자 다 보내드렸거든요. 네네. 이거 좀 받아드릴까요? 지금 그 압구정고 1학년 국어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고 계신데 여기 이제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시험지를 분석해서 발송을 어머님들께 문자 발송을 해드린 내용이에요. 이제 총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그동안과 굉장히 시험 문제 패턴이 달랐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현대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라는 내용은 거기에 이제 특정화 되어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쉽게 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난이도와 저희가 생각하는 난이도가 되게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시험을 보고 나면 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해요? 저 망한 것 같아요. 근데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그 내신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패턴이 달라졌다. 근데 아직은 지금 올해 1학년을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게 아마 3월달이나 가야 첫 수업을 진행을 해야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또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면 제가 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유형인지, 어떠한 경향을 힘내시는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후에 좀 더 학생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기출시험지를 한 장씩을 이제 드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얼마나 긴지 보기에 근거했을 때 그 보기의 내용이 얼마나 긴지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제 학생 시험지를 저희가 이제 스캔해가지고 앞뒤를 보시면 앞과 뒤가 다 각각 다른 문제로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뭐가 깁니까? 라고 보일 수 있으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 4, 5번 선택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게 국어는 조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뭐뭐는 뭐뭐보다, 뭐뭐는 뭐뭐와 달리. 그거를 제대로 잘 보지 못하면 아는 것도 틀릴 수 있게 아주 교묘하게 보조사를 활용을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바쁜 와중에도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